안녕하세요. 소설가 이수환입니다. 지난 3월 문학수첩에서 저녁의 이웃이라는 소설집을 출간했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이 책을 읽어주신 독자님들도 계시고 아직 읽지 않은 독자님들도 계실 텐데요. 모두가 즐겁게 들으실 수 있도록 약간의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읽고 저에게 직접 질문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리뷰를 남겨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7가지 질문을 준비했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에 시커의 영역을 그리고 그 이듬해 블랙아이스라는 2권의 장편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이 저녁의 이웃은 저에게는 3번째 책이지만 첫 번째 단편집인데요. 이 책에는 제가 등단하기 이전에 썼던 소설들도 있고 2권의 장편 소설을 내기 전에 썼던 소설들도 있습니다. 또 저를 작가로 만들어준 등단작 정성을 다하는 생활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9편의 단편을 쓰는 동안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장편을 쓸 때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2년씩 걸리는데 여기 수록된 소설들을 쓴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 7년이 흘렀더라고요. 저에게는 무척 애틋한 지금 소설집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 책을 엮으면서 제가 좀 신기하게 느껴졌던 거는 이 한 편 한 편을 전부 다 다른 문예지에 발표했고 발표한 시기도 전부 다른데 그리고 각각의 등장인물들도 다 다르고 소재와 주제도 다 다른 걸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모아놓고 보니까 일관된 테마랄지 관심사랄지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소설을 썼다가 아니라 다 모아놓고 보니 일맥하는 아이디어가 보였다는 뜻인데요. 결국 그 단편집이라는 것은 작가가 오랜 기간 거쳐서 천착해온 주제라든지 세계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편집을 엮는다는 건 작가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에게 이 책이 어떤 의미냐고 물으신다면 제 작가 생활 초반을 아우르는 하나의 세계이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설을 쓸 때 하나의 테마를 정해놓고 쓴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책을 만들면서 다시 터봐보니까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수록된 세상의 기원은 7년간 알고 지냈던 어떤 지인과의 관계, 그리고 모나로부터 모나에게는 20살 때 만났던 절친과의 관계, 그리고 소셜 다이닝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 썼고요. 반려는 좀 특이하게 키우고 있는 고양이와의 관계,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썼습니다. 테라스가 있는 옥상 별채는 60대 한국 여성과 20대 쿠바 남성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들에서 어떤 균열이 생기는 지점에서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심리가 주된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분을 맺을 때 서로가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도 가끔씩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계기가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결국 인간관계의 유지와 절연은 인간의 감정과 심리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조금 더 즐거운 독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책의 제목은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좀 오랜 시간 숙고해서 짓는 편인데요. 이번에 이 책의 편집을 맡아주신 편집자님께서 제 소설들을 다 읽어보시더니 좀 뜬금없지만 저녁에 산책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해설을 맡아주신 고명철 선생님께서는 접속과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포착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이웃이라는 단어가 접속과 단절 사이에 놓인 인물들의 어떤 상태를
함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제목이 저녁의 이웃인데요. 사실 이 제목을 지을 때 저는 그 저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녁은 일몰 이후의 시간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어두운 시기,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좀 힘든 시기를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려운 시기에 제 옆에 있어 주었던 지인과 친구들을 좀 떠올렸고, 또 반대로 저는 그들에게 어떤 이웃이었을까를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소설집에서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준 캐릭터가 세상의 기원의 조이일 텐데요. 저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주신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에 조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올려주신 독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조이가 좀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인데 작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란도 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조이라는 인물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는 것으로 소설 속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분들이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이런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혹은 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이 여자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가를 좀 나름대로 탐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모릅니다. 어쩌면 조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상황에는 매우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소설 속에서 화자인 해나의 시점을 통해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눈밝은 독자님들께서 그 부분을 잘 묘파해 주신 그 리뷰를 남겨주신 게 있어서 제가 몇 개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알라딘의 독자님이 남겨주신 리뷰입니다. 세상의 기원의 조이는 가장 마음 쓰이는 인물이다. 사진을 둘러싼 사건이 특히 인상적인데 피사체의 각도와 자세, 셔터를 누른 사람의 정체, 남편의 취향과 조이의 태도에 대한 서술을 읽다 보면 어느새 의문은 사라지고 머릿속에 하나의 답이 선명하게 남는다. 찌근이 아닌 치킨이 의미하는 것. 구체적이면서도 노골적이지 않은 작가 특유의 쾌적한 화법은 작품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결국 내 불빛도 건너편 누군가에게 보이리라는 생각에 가닿게 한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인 결국 내 불빛도 건너편 누군가에게 보이리라, 이 문장이 참 좋았습니다. 다음은 예스24에 남겨주신 독자분의 리뷰인데요. 세상의 기원을 2번 읽었다. 읽고 나서 이게 뭐지 싶기도 했다. 조이가 그 사진을 찍고 올리지 않았을 것 같다. 소설 속 여러 정황을 볼 때 더 그렇다. 문제는 조이가 그 사진을 찍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소설이 완전히 다르게 읽힌다는 것.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었을지,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교보문고에서 가져온 리뷰입니다. 저녁의 이웃은 단번에 이해되는 소설이라기보다 읽고 난 뒤 오래 남는 감정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가는 작품이다. 각 단편은 뚜렷한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인물과 관계의 균열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기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때로는 불친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채로 남는 이야기들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생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작가의 의도가 궁금하다, 그걸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좀 불친절하게 느껴진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작가가 소설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스러운 지점인데요. 어쩔 때는 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서술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독자분들이 상상하면서 읽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뺏는 게 아닌가 고민스럽기도 하고, 또 그와는 반대로 지금 그 독자님들이 리뷰에 남겨주셨듯이
정보를 너무 불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감춰두기만 한 것은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하곤 합니다. 다만 그 소설을 읽는데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 독서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각자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서 이해하면 된다고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뻔한 말 같지만 해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는 독자님들 각각의 생각에 맡겨두고 싶습니다. 캐릭터 하나하나 조금 못됐거나 모자라거나 아니면 정상의 범주에서 좀 벗어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창조한 작가로서는 다 애정을 가지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을 꼽자면 정성을 다하는 생활의 연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연지는 21살이고요. 19살 차이가 나는 엄마 오지혜 씨와 함께 시장에서 연지 분식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지에게는 캐모마일 같은 착한 남자친구 연수가 있고요. 철없이 좀 장난도 잘 치고 투정도 잘 부리고 남자친구 간지럼 태우는 장난도 좋아하고, 또 운전은 왕초보지만 오토바이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런 친구인데요. 연지에게는 어린 시절 겪은 아주 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연지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연지가 삶에 대한 낙관을 잃지 않고 또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소설을 쓴 지 7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연지도 이제 28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 여전히 꿋꿋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라고, 또 연지와 연지 가족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연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소설집 저녁의 이웃에 마지막에 수록된 정성을 다하는 생활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 소설 속 인물들은 어느 누구도 저 자신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주변에서 만났거나 보았거나 들었거나 한 인물들을 모티브로 창조를 해냈는데요. 그 중에는 심지어 저와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을 그 인물에게 시켜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일종의 대리만족이나 일탈감 같은 것을 느껴보기도 하는데요. 그 제 소설의 소셜 다이닝이라는 소설 속에서 구경이라는 인물이 하루 동안 친구인 일리를 대행하면서 느꼈던 해방감이 아마 그것과 좀 비슷한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좀 사소하지만 어떤 깨알 같은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나 사건들도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쓴 것도 물론 있지만 주변에서 듣거나 어떤 사건이나 뉴스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쓴 것들도 있고요. 몇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그 세상의 기원의 이야기는 제 친구가 채팅방에 있던 어떤 멤버에게 좀 부적절한 사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서 상상을 해서 쓰기 시작했고요. 또 앨리스타운은 제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잠시 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이웃들을 좀 관찰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겪었던 일도 있는데요. 반려는 제가 실제로 집에서 키우던 사랑하는 반려묘를 잃어버린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실제로 겪은 일을 쓸 때는 너무 제 감정이 이입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주인공이라든지 주변의 상황 설정을 저와는 좀 다르게 많이 설정을 해놓고 정서적인 거리감을 두고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체험을 해본 게 있는데요. 소셜 다이닝이라는 이 소설을 쓰기 전에 어느 날 온라인에서 이런 광고를 봤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친분도 맺고 게임도 하고 그런 식당이 있다라는 광고를 보았는데 그걸 보고 제가 직접 그 식당을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소설을 쓰기 위해서 찾아갔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차라리 혼자 밥을 먹으면 먹었지 그 낯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즐겨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소설이 아니었다면 용기를 내지 못했을 일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즐거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독자분이 제 소설들을 다 읽으시고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는데 제가 소설을 쓰기 전에 순수한 독자였을 때 저도 다른 작가님의 소설을 읽고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밝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소설을 쓸 수는 없을까? 왜 소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작가의 개성과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떤 일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작품으로 구현해낼 때 어쩔 수 없이 그 일의 좀 어두운 면도 발견하게 되고 또 인물을 표현할 때도 그런데요. 인물의 그 심연까지 가 닿아보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한 지점들을 소설 속에서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책에 그 책 뒷면에 출판사에서 써주신 문구가 있는데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녁의 끝에서 기어이 다정함을 찾아내는 9편의 이야기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어두운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저녁이 끝나면 결국에는 아침이 오듯이 좀 희망이 살아있는 이야기라고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작가분들께서 주로 이렇게 창작의 고통이라든지 괴로움에 대해서 많이 토로를 하시는데 저는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소설가로서의 사소한 재미라든지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쓸 때 많이 괴롭고 또 글이 막히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제가 쓰고 있다는 자각이 없으면 더 괴롭기 때문에 힘 닿는 데까지 한번 써볼까 합니다. 이번 소설집에 실린 소설들은 기발한 착상이나 영감보다는 작은 에피소드에서 시작해서 이야기를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소설을 썼는데요. 제가 지금 새로 시작한 장편 소설은 어떤 흥미로운 아이디어에서 평상시에 제가 써보고 싶었던 주제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집필 중에 있습니다. 또 새로운 소설이 나오면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고요. 제 소설집 저녁의 이웃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